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장수현 변리사라고 하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입장에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해서 오늘 준비한 교환을 한번 설명드려 보기로 하고요. 이제 1시간 반 정도 원래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앞부분의 내용이 얼마나 될지 제가 가늠을 못 하겠어요. 뒷부분은 제가 늘 하던 강의라서 얼마 정도 되고, 시간 줄이려면 얼마나 팍팍 나가면 되고, 이게 다 있는데, 앞부분은 제가 이제 이번에 새로 조사해서 만든 자료들이라서, 근데 한번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앞부분은 우리나라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현황을 조사해 보면 어떻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특허하고의 관련성,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넓게 지식재산하고의 관련성,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조사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뒷부분은 애플하고 삼성 이제 끝났죠. 이제 소송은 이제 서로 이제 합의해서 끝났는데, 그거 사건에서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쉬운 특허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허를 기초로 해서 전체적인 특허 제도를 좀 설명하는, 그렇게 크게 두 파트로 지금 나뉘어져 있고요. 제 생각에 이제 뒤쪽은,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기회에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열심히 조사한 앞에 쪽 내용을 위주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기청에 가보면 벤처스퀘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 주소인데, 그 제목이 좀 도발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 소린가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특허 출원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별도 되게 많이 받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컬럼에서 하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요 책의 내용은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개인 발명가인데 출원을 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불만은 뭐냐 하면 특허는 값비싼 종이에 불과하다. 특허는. 그 다음에 특허청은 형편없는 거절 이유만 낸다. 게다가 이제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든다. 미국은 특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냐? 그런 가치조차 없다. 엄청 냉소적으로 이제 책을 썼더라고요. 이런 책이 있는데, 스미스라는 분이 범한 가장 큰 오류가 뭐냐 하면, 저도 이제 한 20년 넘게 이 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뭐냐 하면, 일단 특허가 사업을 성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믿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더 나가서는 이제 그 특허가 다른 사람이 시장에 진입하는 거를 막아줄 수 있을 거다. 특허 하나 딱 출원해 놓고, 특허 하나 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시장을 완전히 독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약간 지나친 과욕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특허라는 거는 사업을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고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업을 보호받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업 성과는 모방한 업체에게 이제 나눠질 것이고 기업 가치와 제품 가격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이따가 뒤에서 볼 건데 복합적으로 나중에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그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면 수익성하고 성장 가능성도 더 쉽게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를 하나 냈다고 해서 그게 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사업의 성공을 보장받고 싶으면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특허가.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봐달라 이제 이렇게 중기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 이제 같은 컬럼의 다른 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이 특허를 내야 하는 이유가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침해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사업을 남이 따라하는 거를 막을 수는 있다. 이제 그런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얘기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특히 그 정책 혜택이 많아요. 특허 출원이 있다라고 하면 정부 과제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이제 뭐 그런 또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2, 3년 전부터는 그 정부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자기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제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 내년부터 그 사업이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은행들이 변리사들을 많이 이제 문의를 했었어요. 이제 가지고 계신 특허 중에 똘똘한 거 없습니까? 이제 자기들도 왜 담보를 잡고 이제 은행 같은 데서는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떤 특허가 좋은 특허인지 나쁜 특허인지를 이제 은행권에 있는 분들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장은 그때는 그랬죠. 지금이야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췄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동안 막 문의가 돌고 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정부에서 그것도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더 좋은 특허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이제 정책 자금을 아주 저리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혜택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 위험도 줄일 수 있고 기회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는데 제가 교환에서 이제 그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는 마케팅 효과도 있습니다. 마케팅 효과도. 그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시험, 변리사 시험이 되기 전에 직원으로 한 몇 년 일을 했었어요. 몇 년 일을 하는데, 그때 매년 한 두세 번씩 정도만 찾아오시는 발명자분이 있었어요. 발명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져오시는 거는 너무 뻔해. 누가 봐도 조사도 안 해도, 이거 안 되겠다라고 너무 뻔한 걸 가져오세요. 어떤 때 가끔은 좀 특이한 거 가져오시는데, 근데 이제 비용이 꽤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제 몇 번 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이제 문의를 드렸어요. 이거 다 뻔한데, 등록 안 될 것도 뻔한데 왜 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본인도 그건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왜 하냐 하면서 잡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업종의 잡지에서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일명 광고도 물론 있지만 그건 비싸니까 그 다닥다닥하게 이렇게 행렬 형태로 한 페이지에 30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광고가 있어요.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자기네 광고가 있는데 눈에 띄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눈에 띄는데 봤더니, 실용신안 출원 제 몇 호,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30개가 다 있는데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자기 거에만 실용신안 출원 제 몇 호, 이게 등록은 아니고 이제 출원인데도 그걸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개 중에 딱 도드라져 보이게 이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자기는 그러면 특허 출원하는 게 아주 저렴한 거라는 거꾸로 마케팅 비용을 고려할 때는 특허 출원이라는 그 비용 자체는 작다. 그러니까 이제 출원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 비용이 큰데 그게 아니라 마케팅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왜냐면 마케팅 비용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야에서는 또 그게 마케팅적인 효과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여기 없어서 제가 말씀드려본 거예요. 이제 다른 논문을 제가 또 찾아봤는데 이제 이민화 교수가 같이 이제 신영섭이란 분하고 같이 조사한 건데 지금 이제 작년부터 특허 바우처라는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거 좀 뒤에서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사업을 2017년에 이민하 교수나 다른 분들이 같이 제안을 하면서 정리한 자료예요. 그런 자료인데 보면은 이 예비 창업자, 아직 창업을 안 한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 1차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해서 몇 년 된 사람들, 2차 스타트업 모임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또 설문조사를 한 결과예요. 이렇게 결과인데 그 귀하의 사업에 있어서 특허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비 창업자분들은 70%가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23%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 7%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이제 창업해서 몇 년 되신 분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건 줄었어요. 61%.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게 36%가 돼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분들이 3%로 이제 거의 극히 이제 드문 케이스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사가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전략을 세우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봤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비 창업자들은 38% 정도만 한 거에 비해서 2차로 한 그 스타트업을 몇 년 경험한 분들은 64%, 뭐 거의 한 2배 가깝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내린 결론은 실제로 이제 창업하기 전에 이제 인식하고 창업을 해서 겪어보니까 지식재산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의미를 갖는다, 스타트업들에게. 이제 뭐 그런 이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면서 특허 바우처 사업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태조사인데 의식조사 비슷한 겁니다. 의식조사 비슷한 건데, 여기 이제 이게 스타트업 분들의 기업가 정신을 체크하기 위한 통계조사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특허를 몇 건 갖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가 이제 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건에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줄어들 수는 있게, 이게 일종의 이건 몇함수 분포인데요. 뭐 복잡계 같은 거에서 이제 몇함수 분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0건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뭐 한 건 거의, 한 건이나 두세 건 정도.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허를 많이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민하 교수님의 이제 이제 어떤 조사 결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태 조사하고는 또 약간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같은 해에 이루어진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자원 유형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같은 조사에서 수행을 했는데, 특허나 기술은 좀 10% 정도로 낮게 인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서는 이걸 좀 낮게 보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오픈소스를 되게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특허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이제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들도 다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공개된 자료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지금 제가 개발하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변리사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개발하고 있는 그 검색 엔진의 성능을 더 좋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결합시키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특허도 하나 확보할 그럴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보단 인식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당장 이제 창업하신 분들은 인력 문제나 이제 자금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유통 채널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 크다. 뭐 이제 두 개는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제일 크다. 근데 사실 스타트업에서 저런 문제들이 제일 크죠. 저도 이제 창업하자마자, 그러니까 개업하자마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뭐 자금이야 어느 정도 있었다 치더라도 인력이 이제 가장 구하기 힘든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실태 조사를 보니까 상당수가 기술이나 제품 기반보다는 서비스 중심이라서 지적재산권의 역할이 이제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 관련 뒤에서 이제 기술 분야를 좀 볼 건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고 해서 제가 왜 그 KT의 그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뱅크라는 그걸 이제 같이 하면서 당시에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는 근데 그 사업 모델을 특허로 보호받기는 쉽진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 때문에 약간 제한적이라는 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기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받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약간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할 때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독점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내가 어떤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남이 이걸 못했으면 좋겠다. 나 혼자 이런 비즈니스는 나 혼자 영위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쉽지 않은데, 뭐 숫자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보통 특허의 등록률이 65%인데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등록률은 21%밖에 안 돼요. 특허청에서 그걸 이렇게 많이 등록시켜 주질 않습니다, 애초부터.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시는 그 출원인 발명자분들한테 제안하는 거는 여기서 당신의 기술이 들어간 게 어느 부분이냐. 그것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해서 특허 출원을 하는 거를 제가 유도를 해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당신의 그걸 보호받을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 기술을 안 쓰고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그걸 제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이제 IP하고는 크게 관련이 좀 없는데 제가 그 경영학 박사과정을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술이 있어도 사업 모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그닥 그 시장에서 임팩트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 모델 개발을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고 뭐 가능하다면 이것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툴들이 오늘 뭐 소개드릴 주제는 아니니까 제가 뺐는데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도 있고 뭐 그걸 약간 변형한 링 캔버스나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은 그거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어느 단계에서 유용하고 뭐 링 캔버스는 보통 이제 스타트업 처음 착상 단계에서 유용하고 링 캔버스로 이제 어느 정도 도출된 아이디어를 운영하다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뭐 이제 이런 이제 또 조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걸 찾아서 실제로 이제 내가 도출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을지를 그런 툴들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제는 아니라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제 뭐 아까는 다 그런 이제 조금 통계라는 게 좀 다 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충 실태는 그런가 보다라고 파악이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우아한 형제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이제 유니콘급으로 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 하고 제가 쭉 봤더니 처음에 이제 2003년 창업을 이때 했나 봐요. 저는 이제 역사를 잘 모르는데, 이 회사의 역사를 모르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특허를 출원할 게 없으니까 KT나 이제 KT 프리테일 쪽에 특허를 사왔더라고요. 돈을 주고 사와서 기초적인 이제 서비스 구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들 출원을 쭉 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또 이제 포항공대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부등록도 좀 되긴 했습니다. 이게 조금 비즈니스 모델에 가깝잖아요. 얘네가 보면은 기술도 있긴 있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가까우니까 조금 이제 부등록률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출원도 좀 꾸준히 초기부터 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개발한 최초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외 출원들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자기 사업을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 출원 딱 하나 해놓고 내 사업을 다 그거 하나로만 보호받으려고 하는 건 좀 비현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전체 비즈니스 중에서 이렇게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술적인 특징들은 다 특허를 이렇게 다양하게 받아둠으로써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점점 더 자기가 이제 그 시장을 방어하는 자기 사업을 독점하는 그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특허 출원을 이제 많이 할수록 그리고 다양하게 할수록 이제 그런 게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여태까지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경우였고요. 이제 미국에 보니까 최근 연구는 다 이 사람 연구를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램이라는 사람이 이제 버클리의 이제 테크놀로지 저널에 실은 건데 여기 보면 특허를 업종별로 분리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인식이 어떤가를 봤는데 이 바이오테크, BT 쪽은 아주 높아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도 그런데 제약 쪽이나 BT 쪽은 일단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뭔가 아웃풋이 하나 나오는데 그걸로 딱 특허 출원이 하나나 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대개 경우. 근데 그 특허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남이 이제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제약 분야는 거의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나 제약 분야는
특허가 거의 필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많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걔네는 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딱 특허 하나로 다 보상받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업종 자체가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오늘 참 그 인공지능 쪽이 70% 정도 된다고 하셨었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인식이 많이 낮은 거죠. 왜 뒤에 장표들을 보면, 왜 그런지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얘기였고, 벤처의 지원을 받는 회사들, 벤처 투자 받은 회사들, 거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높게 나와요. 전반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바이오테크는 거의 다 하고, 메디칼도 마찬가지, 같은 분야이죠, 거의. 그리고,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좀 낮고, 하드웨어 쪽도 90%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 약간 그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라는 좀 그런 게 좀 보이죠. 그렇죠? 뒤에 가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경쟁사하고 경쟁을 할 때, 시장에서 경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걸 질문을 했어요. 이 그램 교수가.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2009년 당시 얘기긴 하지만 퍼스트 무버가 제일 중요하다. 빨리 치고 나가서 남들 하기 전에, 쫓아오기 전에 그냥 막 팍팍 치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제일 높았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빗금 친 게 바이오테크고, 이 까만 게 제약 쪽이고, 아니다, 거꾸로네요. 죄송합니다. 빗금이 소프트웨어고, 까만 게 그 제약 쪽이고, 약간 흐릿한 게 바이오테크예요. 그래서 업종 관계없이 이제 대부분 다 제일 빨리 치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아까도 봤듯이 그 제약이나 바이오 쪽은 특허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소프트웨어 쪽은 좀 낮게 생각을 하고요. 왜 이렇게 산업이 나뉘어져 있냐면, 미국이 이제 10년 전도 제조업보다는 이제 바이오테크나 소프트웨어 쪽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창업이 다 대부분 그쪽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업종을 나눠서 지금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이제 의외인 게 하나가 비밀이죠, 비밀. 이게 이제 우리가 영업비밀이라고 부르는 건데, 영업비밀 보호도 특허만큼 꽤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특허보다 영업비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작권.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소프트웨어가 특허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저작권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거고, 상표나 이런 건 이제 직접 기술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남이 만든 거 이제 거꾸로 내가 이제 한번 구현해 보는 거, 이런 것들. 근데 하여튼 초점은 요렇게, 카피라이트까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질문도 재밌는 질문인데, 왜 특허 출원을 안 했냐. 만약에 당신이 지금 완성시킨 기술이 있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런데 그냥 특허 출원을 안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왜 안 했냐라고 이유를 물어봤는데, 가장 높은 이유가 비용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비용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2페이지 앞에서 보시면은 벤처 투자 받은 애들은 소프트웨어 애들도 많이 출원을 했잖아요. 67% 정도. 그렇게 이제 이게 대부분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특징인데, 미국에서는 아까 다른 사람이 침해를 했어도 내가 그거 가지고 소송을 걸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특허 받아봐야 내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려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송 비용이 엄청나니까 이것도 결국 소송 비용 얘기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뭐하러 굳이 돈 들여서 특허를 받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바로 전장에서 본 것처럼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그냥 가자. 빨리 치고 나가서 남들이 쫓아오기 전에 내가 이만큼 했을 때 거기까지 쫓아오면 또 나는 하나 더가 있고, 토끼하고 거북이식의 이제 그런 경주를 하는 게 더 유효하다라고 미국에서는 특히나 그렇게 생각하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근데
그 특허 출원 비용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소송 비용은 좀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에요. 같은 질문인데 이번에는 요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 스타트업이 그 자기 기업 내에서 완성된 기술이 있는데 그런데 특허 출원을 안 한 게 있다. 왜? 그랬더니 이제 비용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기술 분야별로 나눠서 또 봤더니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도 뭐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용 때문보다는 알려지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바이오테크나 사실 그 제약 쪽은 여기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만 비교를 했네요. 특허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죠. 무지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 문제보다는 사실은 알려지는 게 싫어서 이걸 비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코카콜라 제법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라는 게 자기의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받는 거니까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가 이제 이렇게 차지하는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뭐 오픈소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니즈보다는 돈 때문에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슈가 제일 크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송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등록받아봐야 뭐 실제로 유효하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국의 현실이긴 합니다만. 이제 여기까지가 미국 얘기였고, 이제 유럽은 그럼 또 어떠냐. 그래서 유럽을 찾아봤더니, 유럽은 보니까 이제 혁신기업들, 뭐, 혁신기업이라 그러면은 반드시 스타트업만 있는 게 아니겠지만, 스타트업이 이제 혁신성이 강하겠죠, 대부분. 그래서 그 혁신기업들은 특허만 쓰지 않고 영업비밀도 이용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미국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특허하고 영업비밀을 같이 거의 비슷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이 그레임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는 도표들하고 그림만 보여드렸지만 이분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얘기를 해요. 특허만 가지고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영업비밀도 활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이제 지금 보면은 그런 추세라는 거죠. 혁신 기업들이 특허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영업 비밀도 이용을 하고 있다. 뭐 그렇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한 게 있는데 하나하나 좀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영업 비밀 이용 비율이 특허보다 오히려 높고요. 오히려 높고 그 다음에 영업비밀과 특허는 혁신이 시장에서 신규성을 가질 때, 그러니까 내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조차도 완전히 새로운 거죠. 이 세상에 없었던 거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둘 다 쓰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는 기술인데 우리만 새로운 거예요. 우리한테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허로 보호받을 수는 없죠. 애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업비밀로 가져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 아까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는 많이 낮았잖아요. 특허로 보호받는 게 좀 낮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쭉 있고 가격 경쟁이 심화된 시장에서는 특허에 비해서 영업비밀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유럽 전체의 거기 유럽 공동체에서 이게 이제 조사한 내용은 이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면 일단 아까 그 스타트업의 경우에 비용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미국의 문제만이라고 생각 들지는 않고 우리나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이민하 교수가 그래서 제안했던 게 그 바우처 사업을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 바우처 사업이 금년부터 지금 되고 있고 금년은 끝났어요. 금년은 끝났고 이제 내년께 곧 이제 공고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뭐 권리 확보할 때 아니면 조사 분석이나 컨설팅, 가치 평가, 이전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IP 뭐 권리화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뭐 해외에서 권리 확보할 때 이제 비용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조사 분석 컨설팅인데
저는 저 분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제가 했던 분석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풍동이에요. 자동차용 풍동인데 그 애플이 뭐 전기차 개발하니 많이 뭐 남들은 다 아는 비밀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애플이 차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애플에서 그 우리나라 풍동 만드는 회사한테 이제 풍동을 납품하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자동차 개발용 풍동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그 특허 분석을 의뢰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특허를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출원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미국으로 제일 많이 출원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어느 나라에서 또 외부로 많이 출원하는지 이런 걸 이제 그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사회 관계망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SNA라는 분석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보니까 이 기업이 모르고 있던 그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 이제 들어가는데, 어느 국가에서 출원하더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기업은, 자기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해온 기업이니까 대충 경쟁자는 파악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특허를 조사를 해보면 모르고 있던 사실을 또 알 수 있게 돼요. 단순히 무슨 뭐 내가 침해하는 특허가 없냐, 있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지만 그 특허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허 출원 자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뭐 의외의 또 정보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사 분석이나 컨설팅도 매우 중요하고요. 저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인가부터 정부 지원으로 그 스타트업들이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초기에는 정부 과제만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나 출연연이나 이런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그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년부터 이제 재작년부터 점점 민간 쪽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 경우에도 자기가 뭐 어떤 아이템을 개발을 하려고 열심히 개발해 놓고 보니까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거나 뭐 거의 경쟁력이 없거나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에 착수하기 전부터 미리 그 특허 조사를 해주는 거죠. 미리 특허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유사한 게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걸 어떻게 회피하면 되는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컨설팅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던 그런 이제 동향 조사 같은 거는 원래 로드맵에 따르면 금년으로 다 끝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이 다 전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담당하는 특허청 사무관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제 바뀌면 또 그분은 계속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면 이제 이런 이제 정책적인 요인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민간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컨설팅 기회가 많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삼성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체적으로 다 해버려요, 내부에서. 걔네는 뭐 400명 이렇게 되거든요, IP 팀이. 그러니까 뭐 변리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저런 분석을 다 하고 능력도 되는데 실제로 뭐 스타트업이나 뭐 제 고객 중에 중견기업인데 중견기업조차도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석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넘게 저 사업을 하면서 특허사무소, 저희들 포함해서 특허사무소들이 이제 많이 트레이닝이 됐거든요. 분석 방법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이제 그 필요로 하는 민간 기업과 이제 저희랑 매칭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입찰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제도를, 이 바우처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니까. 근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3차까지 있었습니다. 3번 공고가 났었고, 그게 이제 지금 아마 연초에 1월쯤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금년은 또 공고가 난 걸 봐야 돼요. 공고가 난 걸 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특허만으로 보호받을 게 아니라 영업비밀로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슈가 있다 그랬잖아요. 미국은 2009년에 조사해 봤더니 결론이 그랬고, 유럽은 최근에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업비밀도 같이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지원해주는 또 이제 정부의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쪽 거는 조금 특화된 거라서 이제 스타트업이 받긴 좀 어렵고요. 중소기업 청구나 특허 청구가 있는데, 이제 여기도 문제는 이제 비용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주 약간 좀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뭐 어떻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임치제도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 제도는 뭘로 나왔냐 하면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이제 서로 협상을 해서 중소기업이 물건을 납품을 하는데, 그 중소기업의 노하우를 이제 대기업한테 뺏기는 거를 방지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이 제도는. 그러니까 원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더 좋다고 보여지는 거는 이쪽 제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임치제도는 뭐냐 하면, 내가 이제 특허로는 보호받기 싫지만 이게 나의 영업비밀이라는 걸 나중에 법원 가서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영업비밀에 관련된 자료를 저기다가 맡겨요. 맡기면 저기서 그 원본을 이렇게 보관을 해놓거든요. 금고 같은 데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 그걸 꺼내서 와가지고 봐라, 몇 월 며칠 스탬프 찍혀 있는데 그게 우리 영업비밀이었다. 그렇게 이제 법원에서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입증 못해서 지는 케이스가 50%가 넘어요,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업비밀이 있다면, 그리고 특허 출원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뭐 공개되기가 싫어서도 있고, 뭐 비용 문제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일단 임치제도를 활용하면 좋은데, 이쪽이 더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그 문서든 뭐든 도면이든 원본을 갖다 맡겨야 돼요. 소스 코드든 뭐든 간에.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 비밀이 잘 유지될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불안한 마음이 또 있잖아요. 정부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는 뭐냐 하면, 원본을 주는 게 아니라, 원본, 이제 문서나 이런 경우만 해당이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암호화를 해서 해시 코드를 뽑아요. 그 다음에 그 해시 코드만 줘요. 저기 수탁기관에. 그러면은 이제 그 해시 코드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역으로 풀면 내 문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주면 내 비밀의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고 해시 코드만 갖고 있는 거죠, 수탁기관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은 특히 이제 이 특허청에서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재작년까지 이게 보급 기간이어서 뭐 무료로 막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인가 약간 이제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뭐 이제 기업 규모 따라 달라지는데 뭐 100건까지 무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이제 자세한 것들은 그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내용이 조금씩 또 업데이트가 돼서 제가 그 갈무리를 못했어요. 오늘 이제 시간도 좀 부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부터 창업 초기부터 특허라는 전략하고 영업비밀이라는 전략을 같이 가져가 보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지식재산이라는 게 이제 특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지적인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영업비밀이 아까 비공개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 공개된 거는 영업비밀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강의에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제가 세서미 스트리트를 옛날에 열심히 보면서 이제 영어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그 개구리 퍼펫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리포터인데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어두운 하늘에서 막 이렇게 번개 치는데 섬이 하나 이렇게 바다에 외딴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 리포터가 갔는데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막 오늘 내가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생물을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하다가 이제 되게 뭐 한참 엄청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이렇게 덮어놓은 수건 동상 제막하듯이 딱 내리는데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토끼예요, 토끼.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섬에는 토끼가 없었던 거예요. 쫙 해가지고는 이제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설명하는 이 빨간 눈,
그리고 눈 빨간 거 봤어? 막 이러면서 그다음 귀, 긴 귀에 펄쩍거리는 다리 막 하면서 이 모든 조합이 이제 자기가 뭐 유전자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생물이다 막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 리포터가 이거 토끼인데요. 이제 이러는 그런 이제 엄청 그래서 이제 되게 웃기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런 식이죠. 이제 우리는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개발 다 해놓고 보니까 다 공개된 거다. 그러면 영업비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표적인 영업비밀은 이제 코카콜라 제법을 영업비밀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코카콜라의 그 제법이 이제 그 코카콜라 사옥의 뭐 지하 몇 층에 엄청난 보안이 걸려 있는 그 가운데 딱 들어가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그 미션 임파서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전산실 풍동 딱 세우고 몇 초 안 되는 그 순간에 왜 촥 내려가서 딱 매달린 상태에서 막 이렇게 쳐가지고 빼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보안이 걸려 있나 봐요. 코카콜라의 제법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간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코카콜라의 제법이 뭐 펩시 애들이 알았다. 뭐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 남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해요. 영업비밀로 성립을 하려면. 특허도 사실은 그건 마찬가지예요. 특허도 이미 세상에 존재한 거는 특허를 못 받아요. 알려져 있는 거는. 물론 또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은 세상 아래,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다는 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남들이 알 거라는 거를 내가 모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일단은 영업비밀 후보로 생각을 하셔야죠. 영업비밀 후보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확실하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세계 최초다. 이런 건 다 영업비밀로 보호하셔야죠. 근데 그런 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객 명단 이런 것도 다 영업비밀로 인정이 됩니다. 그냥 조금 아까 여기 어디죠? 중소기업청이나 여기 특허청에 영업비밀보호센터라고 있어요. 그런 데만 들어가 보셔도 조금 설명이나 그 종류가 다 나와요. 이런 것도 영업비밀이고 이런 것도 영업비밀이다. 이런 설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비밀보호센터를 가보시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쪽에 임치제도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정도 한번 가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왜냐하면 이제 궁금하신 걸 제가 다 모르는 것 같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또 생각 못했던 그런 기업의 그 형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제가 설명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고 어떤 것들이 영업비밀이라고 이렇게 나열을 해놨으니까 특허청에도 참 있습니다. 특허청에도 있으니까 그 나열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영업비밀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제한은 없어요. 형태 제한은 없고 그게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거, 남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으면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거. 고객 명단 같은 경우도 경제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관리를 제대로 했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법원에서 지는 이후에 50% 이상이 그 부분이었다는 거죠. 관리를 제대로 했냐.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그거는 그대로 중요한데 뭐가 도대체 영업비밀이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좀 같이 그건 이제 제 생각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허도 발명하셨다는 분이 오면 저희하고 상담을 해서 이게 새로운 거다 아니다. 저희 선행기술 조사를 저희가 해봐야 아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그냥은 모르는 거죠. 이게 발명자분 아까 매드 사이언티스트처럼 이거 세상에 없었어요. 내가 처음 만들었어요. 이렇게 발명자는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마케팅을 위한 경우만 아니라면. 하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1년에 10만 개가 넘게 출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사한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동일한 아이디어 심지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조사해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가 어느 게 영업비밀이냐는 그 카테고리적인 문제는 아마 거의 모든 카테고리가 다 해당이 될 거다. 이를테면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도면 같은 것도 다 영업비밀로 치거든요. 그리고 뭐 사람 빼가는 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사람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영업비밀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뭐 경영학 공부하면서
생긴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지식재산이거든요. 어떤 아이디어,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법,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재산인데, 그거를 보호받는 게 특허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업비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또 스타트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조차도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지식재산이 우리가 갖고 있는데, 새로운 걸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무조건 특허로 가는 게 아니라, 특허로 보호를 받을 거냐, 아니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거냐. 그걸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코카콜라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고 선택을 했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비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출원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제조업 경우에 이제 주로 나오는 이슈이긴 한데, 나는 그래서 영업비밀로 보호하려고 가져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유사한, 벨 유명하죠? 전화에 대한 거 벨하고 경쟁자가 뭐 몇 개월 상관으로 특허 출원을 동시에 했거든요. 같은 내용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경쟁자가 비슷한 거를 했는데 얘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나는 영업비밀로 조금 더 먼저 개발을 해놓고 영업비밀로 보호하겠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내 경쟁자가 비슷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나는 특허로 보호해야 되겠다고 선택을 했어. 그러면은 나는 특허를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은 특허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너 내 거 특허 침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까 같은 임치제도나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제도를 이용하면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타임스탬프가 있고 내가 입증해서 내가 갖다 맡긴 거, 내가 개발해서 갖다 맡긴 그 자료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당신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니라 내가 개발한 거다 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게 아주 어려운 입증이거든요. 되게 이제 그런 영업비밀 이슈가 생기는 게, 물론 이제 그 기업한테 우연히 알 수도 있지만 말을 듣거나 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그 중견기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영업비밀 관련한 했던 이유가 일본 기업한테서 30년 동안 기술 이전을 받았어요. 이제 돈 더 주기 싫어서 끊으려고 하는데, 영업비밀도 계속 받았거든요. 30년 동안. 그러면은 이제 그 영업비밀을, 특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특허는 다 죽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받은 영업비밀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걔네들도 여전히 그걸 영업비밀로 보호를 하고 있고, 우리한테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자기네 다는 아니지. 그러니까 뭐 일부는 알려줬어. 그러면은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는 순간 그 영업비밀을 우리가 이제 보유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이제 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려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런 계약 관계에서 받은 거라면. 그렇다면 이제 그 일본 법원 가가지고 소송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계약이 종결된 뒤에 5년이 지나가면은 모든 지식은 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것이 되고 뭐 마음대로 공개해도 된다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법원에서는 무기한이래요. 그런 계약서에 5년이라는 조항이 있어도 5년 이후에도 무기한으로 그거를 영업비밀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그러면은 일본 법원 가서 이제 소송할 거 아니에요. 그럼 5년 뒤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영업비밀 아니겠지 하고 막 이렇게 발표하고 이러다가 소송 당하면은 일본 가면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불법적으로 취득하면 물론 문제가 되겠죠. 그 나라 법원에서. 근데 그게 이제 불법적으로 취득하신 게 아니고 그런 대부분의 합법적인 취득 루트는 그런 기술 이전 계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요. 몇 년 이 계약이 종결되면 그거부터 몇 년 이후는 괜찮다.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관할 법원을 또 정의를 해요. 계약서에 보면. 그럼 그 관할 법원이 일본이냐 우리나라냐? 그럼 일본 판례는 어떠냐? 우리나라 판례는 어떠냐? 이런 걸 또 다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을 좀 보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가 또 왜 나왔었냐 하면 우리 기업이 개량 발명을 했어요. 일본 기업한테 이전받은 그걸 갖다 더 좋게 개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략적 판단을 했어요. 특허 출원해야지. 그래서 근데 특허 출원하면 어떻게 되죠? 공개되죠. 근데 공개된 내용에 그 기업한테 받은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특허 받는 거는 좋다 치더라도 그 일본 기업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한테? 너 그거 영업비밀로 너 준 건데 왜 네가 특허 출원해서 공개시켜?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업비밀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또 그런 오프 더 레코드인데 2017년으로 딱 계약을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안 되겠다 된 거예요. 영업비밀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연장을 했어요, 계약을. 조금 더 가져가는 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영업비밀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강력한 툴인데, 일단 제 업역이 아니기도 했고, 우리나라가 인식이 낮았어요. 이건데, 그러니까 아까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미국은 뭐 2009년도에 그레임 교수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10년 전이죠. 그때도 벌써 결론이 그렇게 났잖아요. 특허만 가지고 보호할 게 아니라 영업비밀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유럽의 최근 조사를 보면 유럽 권역의 그 그러니까 혁신 기업들은 특허하고 영업비밀을 적절히 다 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그 영업비밀 보호를, 근데 여기도 이제, 상대적으로 늦어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좀 늦어서,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국가에서 기업들한테 계속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있어요. 영업비밀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 고취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서 이제 할라 말라 이제 그러고 있는 참인 거예요. 예. 우리나라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게 작년 건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영업기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50%가 넘고요. 응답한 기업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대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이 보유했다고 했는데, 중소기업만이 보유하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대기업의 이제 협력사라서 자기의 영업비밀이 아니고, 이제 대기업의 영업비밀인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뭐 작은 아이템 같은 거, 그냥, 가격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고, 대기업, 중견기업만큼, 벤처기업, 스타트업들도 영업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혹시 영업비밀 갖고 있지 않나?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보호받는 방법을 아셔야죠, 정확하게. 근데 이제 아까 같이 크게 두 가지 제도, 임치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영업비밀 보호센터 특허청 산하에서 운영되는 그런 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 영업비밀의 종류에 대해서 이거 종류에 대해서 나왔네요. 여기 이제 보면, 생산 제조 방법이 이제 요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 제품 또는 설비의 설계도나 디자인. 디자인은 근데 외부 모양이라서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안 보이는 설계겠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정보, 뭐, 임직원 급여, 원가, 이런 것도 영업비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 개발 노트, 실험 결과 데이터, 이런 것도 영업비밀이고 요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정보, 교제 및 거래자 정보, 거래처 정보, 고객 및 거래처 정보, 그게 한 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전략 정보, 신제품 출시 일정, 기타 마케팅 전략. 그게 제일 적네요. 그쵸? 근데 대기업은 그게 상대적으로 크네요.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이제, 경영 전략조차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이게 지금 벤처기업인데, 벤처기업은 역시나 가장 큰 거는 이제 제조 쪽, 하드웨어 쪽에서의 이제 설계도 같은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게 생산 제조 방법, 이것도 제조 쪽이네요. 신제품 아이디어, 그 다음에 영업 정보. 그러면은 이제 벤처기업들이 이제 갖고 있는,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이제 저런 것들이 주로 되고, 하얀색은 회계 정보, 뭐 임직원 급여, 원가, 이런 것도 이제 영업비밀이 된다는 거네요. 이제 그런 서류들을 다 아까 같이 이제 해시코드화해서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맡겨놓으면 이제 그게 보호가 되는 거죠. 나중에 비밀관리성에 대한 보호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은 다 저기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거니까 어떤 건 돈 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니까 이제 한번 이 되게 방대한 자료들이거든요. 아주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연구한 자료들이니까 한번 관심 가시는 게 있으면 한 번씩 찾아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에서 이제 말씀드리려던,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 특허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겠냐, 그런 전략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렸고요. 요 이후는 지금 이제 제가 10년 넘게 이제 쓰고 있는 특허법에 대한 교환인데, 물론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여기는 지루하지 않은 내용이긴 해요. 애플하고 삼성 간의 이제 다툼에 대한 건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특허제도에 대한 강의만 또 따로 하시기로 하죠. 예. 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